내 아이들 어디 있어? 빨리 내려와.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형그룹 별장의 육중한 철제 정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납니다. 개조된 낡은 덤프트럭이 무너진 정문을 뚫고 들어와 비상등 앞에 멈춰섰죠. 경비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트럭을 향해 달려들자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쇠파이프를 움켜쥔 장태수가 피 섞인 빗물을 온몸에 흘리며 트럭에서 내려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매달린 10살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별장 2층에 불 켜진 방을 가리켰죠. 태수는 달려드는 경비원 3명을 쇠파이프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별장 현관으로 다가가 강화 유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산산조각 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비에 섞여 흩날리는 가운데 로비 대리석 계단 위에 서 있는 강윤혁 회장과 태수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별장을 이렇게 쳐들어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 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저씨, 제발 제 동생을 찾아주세요. 3일 전 밤 9시 서울 외곽의 한 고물상 구석에서 장태수는 녹슨 깡통 더미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지친 눈빛이 드러났죠.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철판 지붕을 두드리자 태수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깡통을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시작이군. 젠장. 태수는 녹슨 철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손이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죠.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이 없어졌어요. 태수는 아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지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컨테이너 바닥에 굴렀습니다. 낡은 아동용 운동화 한 짝이었죠. 태수는 운동화를 걷어차려다 신발 밑창에 묻은 이상한 흙을 발견했습니다. 보라색 빛이 도는 특이한 흙이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찍혀 있는 문양이 태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독사 모양의 문양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설마. 그는 컨테이너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열자 5년 전 사건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사 수첩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의 사진과 운동화 밑창을 대조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5년 전 그의 아내와 7살 딸을 태워 죽인 방화범이 현장에 남긴 그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아저씨, 들어요? 동생이 검은색 큰 차에 실려갔어요. 차 번호판 뒤에 808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수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8080. 이 문양. 우연일 리 없어. 태수는 벽에 걸린 공구함을 열어 오래된 무전기와 검은 테이프, 가죽 장갑을 꺼내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손짓으로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지시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태수는 고물상 한쪽에 세워둔 낡은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깨어났습니다. 트럭이 고물상을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골목 어귀에 정체 모를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트럭을 몰고 지나가자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 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태수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죠. 미행이군. 태수는 핸들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시장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야채 상자와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이 비를 피해 덮개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골목을 질주했고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은 좁은 길목에서 상자들에 가로막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태수는 미행자를 따돌리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태수는 미행 차량을 완전히 따돌린 후 트럭을 한적한 뒷골목에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는 골목 끝에 있는 낡은 포장마차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50대 중반의 박 마담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네. 들어와. 포장마차 안쪽 작은 방에는 낡은 컴퓨터 2대와 각종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지수가 가져온 운동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마담은 운동화 밑창에 묻은 보라색 흙을 손가락으로 긁어내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화학 성분이 섞인 특수 토양이네. 일반 흙이 아니야. 박마담은 컴퓨터를 켜고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 지도가 떠올랐죠. 이 성분은 대형 그룹 소유의 그린 바이오 공장 근처에서만 발견되는 거야. 10년 전에 불법 폐기물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거든. 대형 그룹. 제게 서열이리.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마담은 다른 컴퓨터를 켜서 해킹한 CCTV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11시경 그린 바이오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 승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 뒷자리에는 확실하게 8080이 적혀 있었죠. 이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 그 이후로는 내부 CCTV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못 봤어. 태수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 속 차량을 응시했습니다. 저 안에 아이가 있다. 그는 박 마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1시간 후 태수는 그린 바이오 공장 외곽 담장 너머 숲속에 트럭을 숨겨두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고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건물 뒤편의 배수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창을 쇠파이프로 비틀어 열고 좁은 통로 안으로 기어 들어갔죠. 배수구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축축한 벽면을 따라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분쯤 기어가자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수는 배수구 끝에 환풍구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하 2층 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유리문이 달린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 안에는 하얀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죠. 이게 대체 무슨... 태수는 환풍구 나사를 풀고 조용히 복도로 내려왔습니다. 복도 끝 원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벽에 붙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쪽에는 B형 RH 적합 판정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남자는 다음 서류를 펼치고 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3명을 더 보내야 하는데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견이 태수의 냄새를 맡은 것이었죠.
보안 요원 2명이 무전기를 들고 복도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침입자다. 지하 2층. 들켰군. 태수는 재빨리 복도 천장의 배관을 쇠파이프로 내리쳤습니다. 배관이 터지며 뜨거운 증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죠. 경비견이 지저대고 보안 요원들이 시야를 잃은 사이 태수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어제 CCTV에 찍혔던 8080 번호판의 검은 승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량 문을 열어 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나? 주차장 출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주차장을 빠져나가 숲속에 숨겨둔 트럭으로 달렸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고 공장 정문 쪽 도로로 나서자 뒤에서 검은 SUV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맨 앞 차량의 운전석에는 목에 보라색 문신이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독사였습니다. 태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고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지며 좌우로 흔들렸지만 태수는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격조는 바짝 뒤를 쫓아왔고 앞 차량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총을 겨눴습니다. 총알이 트럭의 짐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다리 밑 둔치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트럭은 풀숲 사이로 미끄러지며 멈춰섰고 추격조는 그대로 도로를 따라 지나쳐갔습니다. 태수는 엔진을 끄고 숨을 고르며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따돌렸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둔 치 풀밭에 쪼그리고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추적당할 수 있어. 태수는 고물상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 도로를 택했습니다. 그 시각 고물상 컨테이너 안에서 지수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다리 밑 둔치에서 박마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태수의 가슴을 짓눌렀죠. 그는 트럭을 몰고 우회 도로를 따라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고물상 골목에 도착한 태수는 트럭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이상하게도 불이 꺼져 있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려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찢어진 종이처럼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젠장! 태수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쌓아둔 공구함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담요는 구석에 구겨져 있었죠. 바닥 한가운데에는 지수가 동생 것이라며 가져왔던 운동화의 나머지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운동화를 집어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죠. 태수가 전화를 받자 화면이 영상통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지수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오랜만이군, 장 형사. 아니, 이제는 고물상이라고 불러야 하나? 화면 너머로 목에 보라색 뱀 문신이 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독사였습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상무, 이 개자식? 독사는 비웃듯 웃으며 지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기억나지? 내 처자식 태워 죽인 거 말이야.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이번엔 다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사 수첩, 그거 아직 있지? 역시 그때 증거를 인멸하지 못했던 거구나.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있다. 어디로 가져가면 되나? 독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패누리 공원.
너도 알지, 강북 외곽에 있는 그곳. 새벽 6시까지 회전목마 앞으로 와. 혼자. 경찰 부르면 이 꼬맹이들은 끝이야. 영상이 끊겼습니다. 태수는 컨테이너 구석에서 5년 전 수사 수첩을 꺼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만 집어들었죠. 놈들이 순순히 아이들을 돌려줄 리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새벽 5시 40분, 태수는 패놀이 공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깜깜했습니다. 태수는 손전등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무너진 매점과 뒤틀린 놀이기구들이 달빛에 흉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공원 중앙에 회전목마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말 조각상들이 기울어진 채로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독사와 부하 10명이 무기를 들고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전목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쇠파이프를 오른손에 쥔 채였죠. 수첩은? 독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독사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자 독사의 부하 하나가 재빨리 주워 독사에게 건넸습니다. 독사는 수첩을 펼쳐 내용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사는 수첩을 부하에게 건네며 비웃었습니다. 아이들, 이미 병원으로 갔어. 너무 늦었다고, 장 형사. 처음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독사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신호였죠. 부하 10명이 일제히 태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회전목마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돌진했고 태수는 기둥을 축으로 돌며 그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죠. 두 번째 부하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리쳤지만 태수는 손에 쥔 쇠파이프로 막아내며 부하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덤벼들자 태수는 회전목마 말 조각상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조각상이 부하들의 발을 쓸어버렸고 태수는 그 틈을 타 나머지를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명을 쓰러뜨렸을 때 독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30cm짜리 칼이 들려 있었죠. 독사는 빠른 동작으로 칼을 휘둘렀고 태수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태수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졌죠. 독사는 태수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독사는 피 묻은 칼을 천천히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5년 전에도 말했지. 내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독사는 부하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 승합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지수와 동생이 차에 실렸습니다. 독사는 마지막으로 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쓰일 거야. 걱정 마. 승합차가 시동을 걸고 패놀이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수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진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과연 태수는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새벽 7시 패놀이 공원 주차장 구석에 박마담의 낡은 경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마담은 회전목마 근처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태수야, 정신 차려.
박마담은 태수의 팔을 끌어 간신히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죠. 여관 2층 방에서 박마담은 태수의 어깨에 찔린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로 감았습니다. 태수는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갔어? 박마담은 태수를 침대에 눕히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린 바이오 공장에서 내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놈들이 정신이 없었어. 그 틈을 타서 민 원장 차량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어젯밤 그의 병원 사무실에 들어가 이걸 빼냈어. 태블릿 화면에는 수십 개의 환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마담이 파일 하나를 열자 강민우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명 강민우만 8세, 남진단 재생불량성 빈혈적합 공여자 대기 중. 태수는 화면을 응시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수의 동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공여자 후보 이민호만 6세, 남혈액형, B형 RH 장기 적합도 98% 수술 예정일 11월 25일 오후 8시. 오늘 밤이었습니다. 수술 장소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마담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장소 대형그룹 회장 별장 경기도 가평군 소재집도의 민재훈. 강 회장이 손자를 살리기 위해 고아들을 납치해서 장기 이식용으로 쓰고 있었던 거야. 기록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놈이 지금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 박마담이 TV 리모컨을 켜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동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장태수 씨가 주요 용의자로 지명 수배되었습니다. 장 씨는 50대 남성으로 과거 형사 출신이며 화면에는 태수의 오래된 증명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강윤혁 회장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흰 장갑을 낀 강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대형그룹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1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겠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5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TV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위선자 같은 놈. 박마담은 태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너 지금 지명 수배자야. 경찰이 너를 찾고 있어. 별장은 경호원만 20명이 넘고 경찰도 경비를 서고 있을 거야.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붕대를 감은 왼팔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방법이 있어. 태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오가 지나 태수와 박마담은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이미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직 봉쇄선은 쳐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물상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대형 트럭을 끌어냈습니다. 녹슨 트럭이었지만 엔진은 살아있었죠. 태수는 용접기를 켜고 고물 더미에서 두꺼운 철판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트럭의 앞 범퍼에 철판을 겹겹이 용접하여 단단하게 보강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렸죠. 박마담은 옆에서 노트북을 열어 별장 주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 경찰 검문소가 있어. 하지만 뒷산 쪽에 폐도로가 있어. 10년 전에 폐쇄된 임도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 박마담은 인쇄한 지도를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지도에는 별장 뒷산의 험한 산악도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해. 비 오는 날엔 더 위험하고
근데 일기예보 봤어? 오늘 밤 폭우 온대. 태수는 지도를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 그게 더 낫지. 오후 5시 태수는 트럭 엔진을 시동 걸어 예열했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깨어났습니다. 박마담은 트럭 조수석에 비상키트와 쇠파이프 2개를 실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혼자 갈 거야? 태수는 운전석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고마워, 마담. 트럭이 고물상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고물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한다. 반드시.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수와 동생은 과연 무사할까요? 태수는 홀로 강 회장과 맞설 수 있을까요? 오후 7시 가평 산악도로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보강한 트럭을 몰고 박마담이 알려준 폐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좁은 비포장 임도는 빗물에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양옆으로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죠. 트럭의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지금은 8시가 안 됐어. 아직 시간이 있다. 트럭은 진흙을 튀기며 산비탈을 질주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아 밀어냈고 튀어나온 바위는 철판 범퍼로 밀어버렸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태수는 핸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15분쯤 산길을 달리자 앞쪽 아래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별장이었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트럭을 멈추고 쌍안경으로 별장 정문을 확인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경찰 순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사설 경호원들이 검은 우산을 쓴 채 바리케이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어 보였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태수는 쌍안경을 내리고 다시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는 별장 측면 담벼락 쪽으로 우회하여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갔습니다. 트럭은 미끄러지듯 산비탈을 내려왔고 나무가지들이 차체를 긁었습니다. 별장 측면의 철조망 펜스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은 소리 없이 가속했습니다. 펜스와의 거리가 50m, 30m, 10m로 좁혀졌죠. 지금이다. 태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에 보강된 철판 범퍼가 철조망 펜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펜스가 뿌리째 뽑히며 안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트럭은 펜스를 짓밟고 별장 정원으로 진입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정원 곳곳에 설치된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트럭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침입자다. 서쪽 펜스? 한 경호원이 권총을 꺼내 트럭의 타이어를 조준했습니다. 탕탕탕. 총성이 빗소리에 섞여 울렸지만 총알은 철판에 튕겨나갔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정원의 분수대를 스쳐 지나 본관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5명의 경호원이 별장 입구를 가로막았지만 태수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몸을 피했고 트럭은 별장 본관 입구의 대리석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기둥에 금이 갔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별장 내부의 샹들리에가 흔들리며 유리 장식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전력이 순간적으로 차단되며 별장 안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3초 후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며
붉은색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태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트럭 운전석에서 내려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야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디 있지? 태수는 부서진 정문을 밟고 별장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빗물과 유리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상등의 붉은 빛이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로비 중앙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목에 보라색 뱀 문신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30cm짜리 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끈질기네, 장 형사.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쇠파이프를 꽉 쥐었습니다. 독사는 칼을 빙글빙글 돌리며 태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하지만 늦었다고. 수술은 이미 시작됐거든. 거짓말이다. 아직 8시가 안 됐어. 태수는 독사를 노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로비 위쪽에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 병력이 오고 있었죠. 시간이 없어. 태수는 독사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사는 칼을 휘둘렀지만 태수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독사의 몸통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태수의 50kg이 넘는 체중이 실린 박치기였죠. 독사는 뒤로 밀려나 로비 옆 유리 장식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장식장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독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독사를 넘어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2층에서 경호원 5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봉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죠. 태수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과연 태수는 경호원들을 뚫고 수술실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계단 중간에서 태수와 경호원들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맨 앞에 경호원이 경찰봉을 휘둘렀지만 태수는 쇠파이프로 막아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죠. 태수는 경호원의 손목을 비틀어 경찰봉을 떨어뜨린 후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경호원이 신음하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전기 충격기를 태수의 가슴에 들이댔지만 태수는 재빨리 몸을 돌려 충격기를 피하고 팔꿈치로 경호원의 턱을 쳐올렸습니다. 경호원이 뒤로 쓰러지며 나머지 셋을 넘어뜨렸죠. 태수는 그 틈을 타 계단을 뛰어올라 2층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독사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독사는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뛰어올라 태수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 독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태수의 복부를 향해 찔렀습니다. 태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고 유리 조각은 그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태수는 고통을 참으며 독사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비틀었습니다. 뚝! 손목뼈가 꺾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주워 독사의 오른쪽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독사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수는 쓰러진 독사의 정장 안주머니를 뒤져 플라스틱 보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을 거야. 태수는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리더기에 찍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는 안으로 들어가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고
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에 무장한 경호원 5명이 진을 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봉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고 중앙에는 소화기가 놓여 있었죠. 태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오며 벽에 걸린 소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기 전에 태수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분사 레버를 눌렀습니다. 하얀 소화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경호원들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앞이 안 보여. 태수는 연기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의 뒤로 다가가 목덜미를 쳐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손을 휘저으며 다가오자 태수는 낮게 몸을 숙여 다리를 걸었습니다.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졌고 태수는 그의 경찰봉을 빼앗아 세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쳤습니다. 네 번째 경호원이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키며 무작위로 찔러댔지만 태수는 벽을 짚고 위치를 파악하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의 팔을 비틀어 충격기를 빼앗아 그 자신에게 가했습니다. 경호원이 경련하며 쓰러졌죠. 마지막 남은 경호원은 공포에 질려 복도 끝 수술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화분말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경호원은 수술실 문의 전자 잠금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습니다. 태수는 전력으로 달려가 쇠파이프를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이었죠. 태수는 쇠파이프를 지렛대 삼아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버티지 못하고 삐걱거리며 부서졌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술실 안에 차가운 조명이 태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마취된 지수의 동생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민원장이 메스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구석에는 지수가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뒤편 관찰실 유리창 너머로 강윤혁 회장이 흰 장갑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태수와 강 회장의 시선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쇠파이프를 들고 수술대로 다가갔습니다. 민 원장이 메스를 들어 올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 태수는 민 원장을 무시하고 수술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는 민 원장이 든 메스를 쳐내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메스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태수는 민호를 수술대에서 내려 지수가 묶여있는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입을 막고 있던 재갈과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아저씨. 지수는 흐느끼며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관찰실 문이 열리며 강윤혁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색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태수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장 형사. 총구가 태수의 가슴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태수는 강 회장의 총구 앞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움직이지 않고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지수가 의자를 박차고 몸을 날렸습니다. 작은 몸이 강 회장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죠. 안 돼. 지수는 있는 힘껏 강 회장의 정강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고 그의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알은 태수를 빗나가 수술실 뒤편의 대형 유리창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깥의 폭우가 깨진 창문을 통해 수술실 안으로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죠. 태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으로 달려가 강 회장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강 회장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등을 부딪혔고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권총은 바닥을 굴러 창문 밖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태수는 강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 아이들을 부품으로 쓰다니. 태수는 강 회장을 끌고 깨진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태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태수는 강 회장의 상체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강 회장의 몸이 창틀에 걸쳐져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3층 아래로 별장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빗속에 여러 대의 경찰차와 취재 차량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별장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죠. 태수는 자신의 조끼 안쪽에 달려있던 작은 바디캠을 떼어냈습니다. 박 마담이 몰래 달아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 장면을 모두 기록했어. 태수는 강 회장을 수술실 안으로 다시 끌어당긴 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을 수술실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가 켜지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태수가 별장에 침입한 순간부터 수술실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묶여있던 지수, 마취된 민호, 메스를 든 민 원장, 그리고 관찰실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 원장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태수는 모니터 옆에 제어판을 조작했습니다. 별장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켜지며 똑같은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전광판을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빗속에서 폭죽처럼 터졌죠. 태수는 모니터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확인하고 별장의 공식 스트리밍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강 회장이 자선 행사를 생중계하기 위해 만들어둔 계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시청자가 접속하기 시작했고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태수가 지수와 민호를 구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고 관찰실에서 강 회장이 권총을 꺼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흰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 손자를 살리기 위해. 태수는 강 회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당신이 납치한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방탄복을 입은 경찰 특 공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총구가 수술실 안을 훑쳤고 상황을 파악한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확보, 용의자 둘 확인. 2명의 특공대원이 강 회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구석으로 도망치려던 민 원장을 붙잡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 원장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별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현관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복도를 환하게 밝혔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회장님, 아동 납치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하시죠. 불법 장기 적출이 사실입니까? 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수갑을 찬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지수와 민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동생을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민호는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가 깨진 창문을 통해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났어. 과연 이들에게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석 달이 흐른 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 아래 태수의 고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과 고물 더미는 모두 정리되었고 마당에는 깨끗하게 줄을 맞춘 중고 자동차 부품들이 놓여 있었죠. 컨테이너 벽면은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오후 4시 태수는 말끔한 남색 정비복을 입고 손님이 맡긴 5톤 트럭 아래에 누워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수와 완전히 건강해진 민호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이제 뺨에 혈색이 돌았고 제잘거리며 누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죠. 아저씨, 저 왔어요. 지수가 밝게 외쳤습니다. 태수는 트럭 밑에서 기어나와 얼굴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지수는 가방에서 상장 한 장을 꺼내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모범 학생상이라고 적혀 있었고 지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다고 주셨어요. 태수는 상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가 태수의 다리에 매달리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도요. 저도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태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고물상 뒷문이 열리며 박마담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시원하게 썰어놓은 수박이 가득 담겨 있었죠. 태수야, 애들아, 수박 먹어라. 박마담은 고물상 한쪽에 놓인 평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상에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비복의 먼지를 털고 평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수와 민호도 신발을 벗고 평상에 올라앉았죠. 박마담이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고물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 납치 및 불법 장기 적출 혐의로 기소된 대형그룹 강윤혁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대형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화면에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강 회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석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죠. 태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딸,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태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마담이 태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수박 먹기 전에 손이라도 씻고 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저 업어줘요.
민호는 태수의 등에 매달리려 했고 태수는 웃으며 민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고물상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수도 따라 웃으며 수박을 집어 입에 넣었죠. 박마담은 수박을 썰며 세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내려놓고 평상에 다시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고물상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지수가 수박을 먹다가 씨를 뱉으며 웃었고 민호가 따라서 씨를 멀리 뱉기 대결을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박마담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는 고물상을 넘어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평화로운 고물상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자동차 부품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 그리고 평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지키려 했던 소중한 것들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